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맺어준 연분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날 사람은 언제라도 만난다는 이야기이자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개경 땅에 김범석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20살이 훨씬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까닭은 아내 고르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가문이 좋고 부자라야 할 뿐 아니라 얼굴이 이쁘고 몸매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입에 맞는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만 헛되게 보냈죠. 그러던 중 어느 해 바람이라도 쏘일까 하고 서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어느 객주집에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객주집 노파가 범석의 외모와 옷차림을 보더니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중매쟁이 노릇할 것을 은근히 자처하였습니다. 이 지방에 가문도 좋고 부자인 데다 인물도 아름다운 색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신랑감이 없어서 양친 부모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과 차림새를 보아하니 그 집 어른들의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미리 귀띔해 둘 테니까 내일 아침 일찍 광법사 대웅전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색시집으로 갑시다. 범석은 주인 노파가 이야기하는 색시의 조건이 매우 좋았기에 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는 급히 광법사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일찍 서둘러서 그런가요? 희미한 조각달만 넓은 경내를 쓸쓸히 비추고 있을 뿐 도량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보낼 겸 혼자 이리저리 거닐고 있던 범석은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한 노인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돌층계에 걸터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빨간색의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범석은 슬며시 등 뒤로 다가가 어깨 너머로 노인이 읽는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글자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슬쩍 범석을 뒤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책은 명부의 책이요. 저승세계의 관리들만 보는 책이기 때문에 젊은이는 봐도 모를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범석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어른께서는 사람이 아니신가요? 사람이 아니긴 이 세상이 아니라 경계 밖에 저 세상 사람이라 그렇지. 사람은 사람이요. 하긴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귀신이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그 질문을 받자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남녀를 서로 짝지어주는 소임을 맡은 저승의 관리유에다. 어제 일이 너무 많아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는 중이오. 이렇게 재수가 좋다니. 범석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지금 어떤 교수를 선보러 가려고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결혼이 제대로 성사될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석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인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 범석이 공손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가 들고 있던 책을 이리저리 화라락거리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다가 심각한 표정을 하며 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교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외다. 이 처녀는 현재의 당신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으며 외모도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데려가게 되어 있소이다. 사주팔자가 그러니 미련 떨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시오. 그 순간 범석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까스로 힘을 모아 자기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범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의 아내가 될 사람은 지금 3살 먹었소이다. 17살이 되면 당신과 혼인을 하게 될 것이요. 범석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화를 꾹 참으며 노인에게 옆에 있는 빨간 보자기는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보따리에는 붉은 비단실이 들었소이다. 이 책에서 혼인할 연분이 되는 남녀를 뽑아낸 다음 밤마다 돌아다니며 그들 한 쌍의 다리를 이 비단실로 묶는 것이 왜다. 일단 이 실로 한번 맺어지면 아무도 이것을 다시 풀 수가 없소이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가깝소. 채소 장사하는 안악내와 함께 장터에서 살고 있지. 지금이라도 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지만 미리 보고 실망한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오이다. 말을 마친 노인은 보따리를 집어들고 성큼성큼 걸으며 앞장을 섰습니다. 장터에는 벌써 장꾼들이 와글와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가던 노인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서너 걸음 앞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한 아낙네가 코를 훌쩍거리는 계집애를 품에 안은 채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범석은 지금껏 참았던 울화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범석은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비록 지금은 철부지 고울리게 계집아이지만 나중에 당신과 혼인할 무렵에는 아주 귀하고 부귀한 여인이 될 것이외다. 범석은 그만 만정이 뚝 떨어져서는 노인에게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객주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객주집 노파는 그를 보자 한 걸음에 내달아 나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좋다고 난리를 치던 색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범석은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방으로 들어가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조건이 남부럽지 않으니 내 아내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코나 찔찔 흘리는 3살짜리 계집애가 미래의 내 아내라니 기가 막혀서 나는 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겠다. 그따위 노인의 말은 믿지 말고 국리 끝에 범석은 날이 밝자 동네에서 무례한 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소장사 안악내의 품속에 있는 어린애를 가리키며 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음 순간 사내는 품에 지녔던 비수를 그쪽으로 던졌습니다. 잠시 후 어린 계집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터는 범인 잡으라는 고함과 함께 벌집을 쑤신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을 피해 객주집으로 잽싸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틀림없이 죽었겠지. 범석의 말에 무례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칼이 빗나가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요. 그렇지만 눈썹 근처에 상처가 났으니 앞으로 시집가기는 다 틀렸습죠. 범석은 다음 날 패배감과 서글픔을 가득 안은 채 개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범석이 개경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되는 해에 윤씨집 규수와 혼담이 오가서 겨우 정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례식을 며칠 앞두고 그만 처녀가 자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석을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와 동반자살을 한 것인데 그 소식을 들은 범석은 자신의 기고한 운명만 한탄할 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범석은 우연히 사귀게 된 어느 시골 지주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혼인날을 며칠 앞두고 멀쩡했던 처녀가 갑자기 열병에 걸리더니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석은 자기의 기구한 팔자를 달래기 위해 절에 들어가 휴양을 하면서 또 몇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모든 것을 단념해버린 그는 혼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절에 휴양 온 처녀와 눈이 맞아 장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혼인을 사흘 앞둔 날, 뒷간에 다녀오다가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더니 어이없게도 그 길로 처녀는 피를 한 마리나 쏟고는 죽어버렸습니다. 범석은 이제 모든 자신감을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목석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헛개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도 상주 고을에서 말단관직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기에 그는 백성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청백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상주고을 이곳저곳에서 범석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상주 목사가 자기 조카 딸과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슬며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범석은 멀쩡한 사람을 더는 죽이기가 싫어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하도 권함으로 될 대로 되라 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귀여운 신부는 항상 머리카락으로 오른쪽 이마를 가리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범석은 그게 이상해서 어느 날 단둘이만 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머리를 제치고 오른쪽 이마를 신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마에 실처럼 가늘고 긴 흉터가 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웬 흉터요? 범석이 묻자 그녀는 또랑또랑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3살 때 관직에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웬일인지 어머니와 오라버니마저 줄줄이 세상을 버렸대요. 그랬어. 고아가 된 저는 채소 장사하는 유모의 손에서 잠깐 자랐는데 어느 날 어떤 도둑이 나타나서 저를 죽이려고 단도를 던졌답니다. 다행하게도 칼이 빗나가서 이마만 조금 다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도둑이 왜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범석은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벅찬 감격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범석은 더는 참지 못하고 와락 아내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다치게 만든 도둑이 바로 나입니다. 범석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14년 전에 이상한 노인을 만났던 일과 그 후에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내는 비로소 이해가 되는지 범석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분이란 어쩔 수가 없군요. 저도 7살 때 작은아버지를 따라 상주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잖아요. 범석은 더욱 힘주어 너무 작고 왕증스러워 참새 같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14년 전 어느 새벽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명부의 책을 읽던 그 노인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연부는 인간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용어풀이입니다. 개경은 지금의 개성입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광법사는 고려 때 평양에 있던 절. 현재 북한 불교계의 총본산으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명부는 저승이고 만정은 온갖정입니다. 무례하는 요즘 말로는 건달입니다. 자지는 자살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소개 올립니다. 김영진의 책 황후열전에서 크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정호의 책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옛날 이야기, 김선풍, 최정려, 박계홍, 김영진, 맹태경이 엮은 한국고비문학대계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점심, 주막 등 몇 점, 김홍도의 그림 주막 등 몇 점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